안녕하십니까. 육천뷰 유튜버 명광재 변호사입니다. 이제 찍은 영상 중에 제가 이제 작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6,000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또 촬영용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해안의 명광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보통 저희가 이제 소송을 어떤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소송을 하다 보면 민사소송과 이제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아쉬움들이 조금 이제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이건 민사 절차를 먼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시에 하기보다는, 또는 이제 뭐 형사 절차를 먼저 좀 시차를 두고 진행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들이 개인적으로 좀 생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병행이라는 주제인데, 일단 이 두 가지 절차를 하게 되는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뢰인이 감정적인 이유, 의뢰인이 와서 변호사님 나 열받아 죽겠어요, 여기 형사고소 무조건 해주세요, 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민사고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 무조건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만 이제 의뢰하러 오셨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건 형사고소도 되겠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효과적인 추심 수단으로서 형사고소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할 때 특히 이제 형사고소와 관련해서 특별히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이제 형사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의뢰인께서 갑자기 이제 역으로 무고죄로 당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물론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동시에 뭐 스타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순서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를 우선 할 것인가, 그 순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담을 해봤더니 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거는 당연히 범죄가 된다, 증거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런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형사고소를 우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을 해서 그 절차가 이제 검찰로 가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사 절차에서 민사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또 배상명령 신청이 안 되는 사건이라면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그걸 증거로 해서 민사 절차를 간단히 끝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기 혐의라기보다는 이제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은 형사 절차를 우선시하는 것이 좀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이제 고려할 사항은 있는데요. 민사 청구권에 이 소멸시효가 임박했는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민사 그 소멸시효가 이제 임박했다면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민사 절차를 무조건 스타트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이제 권리 구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형사 고소를 우선시했을 때 장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민사 절차에 비해서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뭐 요즘 각 법원마다 사건이 많이 밀려 있어서
복잡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1심 끝났는데 뭐 거의 1년 정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 절차는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른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를 우선 진행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효과적인 변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형사기관에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제 금액이 클수록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형량 이런 걸 이제 예측하다 보면은 빨리 변제를 해서 합의를 해야겠다 이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변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형사 절차를 우선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민사소송 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변호사 선임료 외에도 법원에 인지대라든지 송달료를 내야 되는데 형사 절차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면은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원 인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가 이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만 속가의 대략 한 0.5%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산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라 치면은 대략 법원의 인지대 등으로 한 50만 원 정도는 또 지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감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형사 판결문을 얻게 되면은 그걸로 간단하게 나중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정식 인지대 10분의 1 수준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 측면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반론적으로만 형사고소를 무조건 우선시하면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너무 형사고소를 좀 먼저 한 게 조금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우선시했을 때 위험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를 우선했는데 위험하게 되는 경우란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겠죠.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기관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 자체의 어떤 리스크, 수사관이 그 사건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수사관이 그런 수사 역량을 충분히 투입을 못할 경우 그럴 때는 사건의 실체가 좀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의뢰인하고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마저 상대방의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했지만 우리 쪽에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혐의가 나오게 되면 무엇이 또 안 좋게 되느냐?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재판장님들 그런 분들은 이제 형사고소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형사 절차의 결과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들과 같이 상대방 주장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의뢰인이 그 상대방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항변의 취지 뭐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섣불리 형사 절차를 우선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민형사 절차의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사 절차 시작 전에 저는 상대방 항변의 취지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의 흐름이 다른 일과 우리 의뢰인과의 관계 말고 또 상대방이 또 다른 일을 벌여놨는데 그 금전의 흐름이 다른 일과 연계가 된다든지 복잡한 경우
또 의뢰인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이 충분한 입증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부터 진행을 해서 사건의 실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절차를 먼저 우선시할지 그런 부분을 잘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의 실체가 좀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고 의뢰인도 잘 모른다라고 하면 민사소송부터 진행을 하되 그 청구 원인의 불법행위 부분을 추가를 해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고소를 먼저 했는데 그 형사 고소가 실패해서 민사 절차 또한 이제 위기에 처한 경우, 그럴 때 이제 또 대처법, 모든 케이스마다 다 이제 뭐 상황이 달라서 정답이란 건 없지만 제가 어떤 케이스를 하면서 느낀 건데,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주요 혐의점이 있고 또 이제 부수되는 혐의점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나의 이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그런 목적이 클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형사적인 혐의점 중에 나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직결되는 그런 혐의점 외에 다른 혐의점들도 있다면은 그런 혐의점들은 처음에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질적인 부분만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형사 고소가 미끄러졌을 때, 즉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 부수적인 나머지 혐의점, 그런 걸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어느 정도 이제 부수적인 혐의점과 주요 혐의점 중에 혐의점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수적인 혐의점이 남아있을 때는 추가 고소를 통해서 그 본질적인 사건과 좀 연결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이제 주요 혐의점에 대한 형사 고소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또 부가적인 그런 추가 고소권이 남아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금을 지급을 했다가 10억 원이라는, 몇 년 전에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상대방들이 저희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서 문서들을 위조를 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뭐 사문서 위조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소 보충서를 제출을 하기는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그 부분은 나중에 수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기로 고소했던 부분은 처음에는 무혐의가 인정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사문서 위조 부분, 위조 행사 부분, 그 부분이 다행히 첫 번째 고소를 했을 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소로 이어졌고, 기소로 이어져서 그 부분이 어차피 사기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형사 재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수집이 된다면 다시 재고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한번 미끄러지더라도 다른 부가적인 혐의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다른 실마리를 좀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 다른 실마리를 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원인을 변경을 해서 부당 이득이라든지 또 다른 청구 원인으로 변경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감이 좀 안 와 닿을 수도 있는데,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던 차에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건을 심도 있게 바라보려는 열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발현을 해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